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권기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또 뵙게 됐는데 이번에 AI에 대한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좀 듣고 놀란 게 AI 하는 산업이면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싶었는데 저 책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대표님 AI에 대한 공부, 지식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많은 정보들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모셨게 됐는데, 네. 대표님 먼저 이제 경력하고 자기소개 한번 길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권기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지만 경제학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모건이라고 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월스트리트에 가서 일도 하고 그 후로 많은 산업을 돌아다녔어요. 해외 건설 쪽에도 있었고 또 저 혼자 회사를 차려서 무역업도 영위를 해봤고 제조업에도 손을 대봤고 그리고 한동안은 영화가 좋아서 영화 비평가 겸 배급자 이런 짓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영국 귀국을 해서 지금은 책을 쓰고 번역하고 그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낸 책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2년 말에 챗 GPT와 생성 AI 바람이 불었죠. 그때 몇 달 지나서 2023년 3월에 제가 챗 GPT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낸 AI 예감이라는 책은 말하자면 그 책의 후속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에 관해서도 책에 관해서 AI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책 이야기 하기 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금리 지금 마지막 제일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인하한다 했는데 그 얘기 쏙 들어가고 지금 이제 긴축 올해 안 한다는 얘기부터 이제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이 금리 지금 상황 강경파들의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한국 투자자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것은 누가 참 제대로 예측을 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방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지만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기가 힘들죠. 어쨌든 23년 7월 이후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 올해 초부터 되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상당히 오랫동안 그대로 갈 것이다. 혹은 더 올라갈지도 몰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도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큰 요소가 되고 있고 또 실업률은 반대로 역사상 최저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임금도 올라가는 추세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금리를 내릴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선이 곧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아마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상황을 갖고 다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시장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기다리는 것 저는 그렇죠. 그냥 이게 제일 낫다고 봐요. 멀리서 관망하고 적당히 현금 보유하고 몰빵해서 미리 해놓지 말고 그러면서 기회를 보면서 이제 다시 달려들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냥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죠. 네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깜짝 놀란 게, 저희가 뵌 게 거의 딱 한 1년쯤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책을 한 두세 권 정도를 쓰셨어요. 정말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게,
젊은 사람도 당연히 누구나 모두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좀 아무래도 좀 세월도 있고 많이 살아오셨으면 공부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꾸준히 정말 학업에 끊임없이 진짜 정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책을 2-3권이나 쓰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 이야기도 보고 정말 놀란 게, 네.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제가 많이 놀랐냐면, 이 AI나 지금 제 친구들 보면 네이버, 카카오 또 이제 스타트업 다닌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IT 지금 우리나라 최전방에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만큼의 정보, 그 이상의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AI 열풍이 시작된 지 1년 남짓 지나면서 주요 산업 지도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이제 AI 생태계 확산으로 갔는데, 작년에 또 챗GPT 혁명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 1년 지났고 이번에 AI 예감이라는 책 쓰셨는데, 먼저 큼직큼직한 변화, 또 혹은 AI의 발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챗GPT와 생성 AI라는 이름으로 한참 열풍이 불었었죠. 첨단 기술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챗GPT 혁명이란 책이든 아니면 요번에 AI 예감이란 책이든 쓸 때는 투자자들이라면은 깊은 기술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 그래야만이 투자 활동을 앞으로 하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딱 그 수준까지만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정도의 기술 용어 혹은 지식이라면은 어렵더라도 좀 복잡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반드시 파악을 해두고 나중에 그게 언론에 뜨거나 했을 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난 1년 한 반 정도 동안 구체적으로 AI 업계에 큼직큼직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몇 가지만 다는 얘기 드리기 어렵겠지만 몇 가지만 특징을 살펴본다면 말이죠. 우선은 AI 기능이라는 자체가 옛날에는 인식하고 학습을 해서 인식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제는 추론하고 계획하고 거의 공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능이 이제 인간을 닮아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높아졌습니다, 수준이. 또 멀티모델이라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로 AI가 학습을 하고 생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음성, 이미지, 그리고 영상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전부 다른 모드겠죠. 이런 여러 가지 모드를 넘나들면서 학습도 하고 생성도 해낸다. 그런 의미에서 멀티 모델입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on-device AI라고 하는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바이스 안에서, 그런 뜻이겠죠. 디바이스라는 것은 전자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 혹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기기 자체 안에서 AI 기능을 발휘하고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게 이제 on device AI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AI 모델이라는 것이 원래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범용의 뛰어난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르러서 소비자가 그것을 활용하려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경량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AI 모델들의 경량화 추세,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추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큼직큼직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큼직한 특징들은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AI 이야기 하기 전에 투자자에 대한 자세히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투자하려면 공부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방금 AI 이야기를 했는데,
AI 주식 사실 뭐 요즘 뭐 엔비디아 주식을 하신다면 다 하나씩은 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알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 투자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 추론, 학습, 공감까지. 우리가 보통 AI를 이전에도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썼다면 기본적인 것만 썼는데 이제는 AI가 공감하고 스스로 답하는 것까지 하는 세상이 왔다.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이야기. 사실 우리가 하는 이 AI 플랫폼이나 앱들 보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끊고도 없이 그냥 내 그 핸드폰 또는 컴퓨터 안에서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는 시대다. 완전히 이제 바뀐다는 거죠. AI 칩이 우리가 쓰는 이제 작은 것들에도 하나하나씩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동맹을 맺은 오픈 AI가 정말 핫한데 여전히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구글하고 연합군도 있고 또 메타와 아마존 이번에 테슬라까지 이제 XAI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AI 기술에 앞서서 주도해온 주로 플레이어들의 현황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픈 AI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 챗 GPT 이걸 시작한 기업이 오픈 AI니까요. 챗 GPT가 나왔을 때 그것의 기반이 되는 모델이 바로 GPT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지금은 이제 GPT-4까지 나와서 활용이 되면서 온 세상이 GPT-5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GPT 3.5가 우리가 아는 챗 GPT의 기반이었고 그 모델은 소위 말하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GPT-4 버전은 이후에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되면서 GPT-4 터보도 나왔고 GPT-4V 비전도 나왔고 최근에 GPT-4O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4O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성 비서라고 할까요? AI 비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자비스 같은 그런 비서 기능을 갖는 것이 GPT-4O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하반기에 아마 GPT-5가 나올 텐데 이 GPT-5는 거의 뭐 인간 수준의 우리가 말하는 AGI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오픈 AI가 그렇게 치고 나가는 사이에 아차 한 발 늦은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새로운 범용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라는 것을 GPT-4의 대항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델 기능을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 있었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구글이 제공했던 여러 가지 AI 기능을 통합해서 이제는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구글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제미나이가 정교한 개선은 여기저기 있었지만 그래도 GPT-4를 돌파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하다. 뭐 그런 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메타가 또 빠질 수가 없죠. 메타 역시 추론과 계획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AI 모델 라마죠. 라마 3를 출시를 했고 첫 모델을 약간 이제 늦었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신경을 쓰다가 AI 모델을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첫 모델 라마 1은 GPT-3보다도 약 한 2년 반 정도 늦었는데 부지런히 따라 붙여서 지금 이제 라마 3는 거의 GPT-4와 같은 시기에 이제 나왔다고 그럽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은 사실 AI 모델 뭐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조금 독보적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독자적인 언어 모델도 만들고 챗봇도 내놓고 해서 유럽판 챗 GPT다 이렇게 불리고 있죠. 민첩하다, 빠르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걸 무기로 해서 오픈 AI나 구글에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트랄이라는 것은 원래 지중해, 프랑스 지중해의 북쪽에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랄. 그 다음, 그렇죠. 아마존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아마존 역시 다소 늦게 AI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은 2조 개를 헤아린다는 그런 기반을 갖고 올림퍼스라고 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그렇게 크지 않은 스타트업인데요. 구글이나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같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국의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챗 GPT에 대항할 수 있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대요. 모델은 클로드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것도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클로드 3 정도의 모델이면은 거의 뭐 GPT-4를 능가한다. 이런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 좋은 정보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원래 사실 이 AI의 원조가요, 챗 GPT가 이제 대박을 치기 전에 구글이었잖아요. 한국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 했던 전 세계에서 그 경기를 다 지켜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가 원래 선두주제가 구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챗 GPT가 딱 나오더니만 완전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 AI 산업이 미래 산업이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세상에 많이 알렸던 사람들 금방 이렇게 뒤처지고 또 바뀔 수가 있나 봐요. 그게 원래 이제 생성 AI라고 해서 AI가 뭔가를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생성을 해내는 그 일련의 기본 기능이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열심히 이제 기원이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는 선두주자를 뺏겨버린 거죠. 약이 오르는 거죠, 사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해보자면, 애플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책 목차에 애플 왕국 영원할 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아마 애플에 투자한, 그리고 애플을 투자 안 했더라도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바일 시대를 선도했던 애플이 AI 영역에서는 왜 뒤처졌는지, 또 근데 애플이 그래도 왕자 중에 왕자였잖아요. 분명히 반전의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빅테크 기업들 전쟁에서 밀려나가는 것은 아닌지, 저도 애플의 상황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책에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사실 이걸 보면은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정말 진리 아닌 진리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토로라 맞아요. 모토로라 같은 회사가 저렇게 정말 몰락하고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애플도 사실 그래요. 불과 글쎄 1년 전, 어쩌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애플 괜찮아, 애플이 무너질 리가 없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근데 AI 영역에 딱 들어서니까, 잠시 잠깐 눈을 판 사이에, 한눈 판 사이에 다른 사람들 다 뛰어가고 자기는 뒤에 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참 공교롭게도 챗 GPT가 나왔던 2022년 말부터 AI가 자꾸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최대의 시장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완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화웨이한테 밀렸죠. 그 다음에 특히 애플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은 프라임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비싼 스마트폰. 그런데 프라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AI 기능을 담은 소위 AI 폰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도 삼성전자한테 선수를 뺏겨버렸죠. 그리고는 그 다른 경쟁사들까지도 AI 폰을 막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라고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비전 프로라는 제품도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고, 더 뼈아픈 것은 야무지게 시작했던 그 애플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포기하게 됐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개발 중단했죠. 이런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도 걸려버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이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 애플 왕국에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플이 모바일 쪽이든 뭐든 간에 생태계를 이렇게 구축할 때 너무 독점적이고 너무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데 AI라는 것이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서비스로 파생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그렇게 혼자서 될 일이 아니다. 생태계가 이게 오픈되고 개방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생리적으로 애플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를 내세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애플이 정말 문화가 어떤 것인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미 그 2군 주자로 물러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AI에 관한 하는. 그래서 이렇게 때늦은 AI 투자를 이제 애플이 하게 됐죠. 캐나다의 온디바이스 스타트업 다윈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스위스에다가 무슨 뭐 비밀 연구소도 열고 구글의 인재를 영입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현재는 애플 GPT라고 하는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애플은 반격을 할 수가 있을까? 뭘로 할 수가 있을까? 아직은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아이패드 프로라는 신제품을 내면서 거기에 탑재된 그 첨단 칩이 굉장하다. 그리고 NPU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신경망을 닮은 반도체 NPU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서 기능이 현저히 좋아졌다. 이 아이패드 프로에 담겼던 이 첨단 칩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일종의 반격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AI 폰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부터 애플도 정신을 차리고 AI 영역에서도 다시 활발한 개발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의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애플이 당연히 동양에서는 삼성이고 서양에서는 아이폰이잖아요. 휴대폰 하면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와 지금 해보니까 엎어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자동차도 엎어졌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저도 그거 알거든요. 엎어졌고 비전 프로 지금 너무 뭐 500만 원인가 한다고 들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리뷰로나 좀 봤지 대중화되기는 절대 불가능할 가격이더라고요. 또 배터리도 따로 줄로 이렇게 해서 돼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잘 된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그 전 세계 최고의 대장주라는 애플도 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것. 주식 투자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영원한 대장주는 없다는 거. 다우 같은 경우도 뭐 제네럴 일렉트릭이 2018년인가 120년 동안 있었다가 이제 사라진 뒤로는 처음부터 유지한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다 계속 바뀐다는 거, 그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한창 저렇게 잘 나가고 아마존, 뭐 테슬라 잘 나갈 때 MS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반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AI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오픈 AI에 제대로 찍어서 투자를 한 것이 그냥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모릅니다. 뭔가 하나 그렇게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은 순식간에 또 다시 올라설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자라면 단일 종목보다는 ETF가 나을 거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 기술의 새로운 특성 가운데 온디바이스 이게 이제 AI 이런 칩들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래의 모든 이런 가전제품에 전부 다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전자기기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될지 정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온디바이스라는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그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AI 기술이 구동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제일 먼저 온디바이스 기능이 탑재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폰, 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폰이 첫째 제품이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서 뭐 그전에는 스마트폰에 없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장황한 서류들을 요약해 준다든지, 뭐 회의의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 준다든지, 실시간 번역, 통역, 이것도 굉장한 기능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됐었고, 그 이후로 온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또 중요한 제품이 바로 PC입니다. 우리가 이제 PC라고 이야기하지만 서구에서는 대개 다 이제 그 노트북을 랩톱을 이야기하죠. 노트북 이 PC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이걸로 인해서 아마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제 PC라는 것은 뭐 늘상 쓰는 거니까 그죠. 그것이 크게 이제 바뀔 것이다.
스마트폰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혁명적인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이 PC에서 일어나고 또 그런 PC의 AI 기능을 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의 AI 반도체들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CPU 같은 거. 그래서 이 분야가 또 굉장히 큰 온디바이스 분야 영역에서는 아주 큰 제품이 되고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가전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뭐 세탁기 전부 이제 온디바이스 기능이 들어갑니다. TV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TV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옛날 프로그램을 다시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화질이 좀 낮잖아요. 화질이 픽셀 문제인데 그거를 AI가 전부 자동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빈 곳을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화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든지 하여튼 별별 그 희한한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가전제품 주식 투자도 이 기술에 굉장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온 디바이스 타이거 글로벌 온 디바이스 ETF 이런 게 벌써 나와 있어요. 저희도 이야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이르기까지 온 디바이스가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TV 옛날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 보면 그 지금도 전원일기 그 재방송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와, 화질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이런 거 업스케일링해서 지금 UHD 화질로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AI가 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편해질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보자면, 사실 이 AI 산업도요, 결국은 이 환상적인 이런 정말 미래의 새로운 아주 편안한 세상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 먹고 살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 거품이 이제 꺼진다. 이제 그 이게 지금까지 이 개발해온 AI 산업으로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옥석 가리기가 이제 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책에도 또 중요한 이슈로 나왔다고 그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실리 추구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확실한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우리가 딥마인드의 알파고 이세돌과 이제 뭐 붙었다 그런 걸 하면 정말 신기하다. 좀 저럴 수가 있을까? 신기함의 매료가 되죠 처음에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네, 오래가지 못하고 특히 회사 기업 쪽에서 본다면 AI 기술을 계속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인센티브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I가 계속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잠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오픈 AI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나는 그 CEO 샘 올트먼인데 올트먼이 그걸 이제 창업한 사람인데도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과 그의 추종자들을 쫓아낸 쿠데타가 벌어졌었죠. 그 쿠데타가 딱 5일 계속됐다고 해서 이제 5일 천하인데 그런 사건의 기본에도 사실 뭐 AI 개발 기술 개발 속도가 어떠니 늦다 빠르다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수익을 추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업할 때 오픈 AI가 공익 성격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MS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는 아니야 우리 공익단체야 너 나가 이랬다가 MS가 간섭을 하게 되고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럼 우리 다 나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사회가 싹 바뀌고 이제는 확실하게 누가 뭐래도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기업들이 전부 show me the money 돈 내놔 돈 보여줘 수익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산업에 관한 그 중요한 논리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산업이 물론 돈벌이가 당연히 첫째이지만 돈벌이가 있어야 이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산업의 논리인데 이 세상에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발전될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AI 산업에도 이게 정말 크게 작용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그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AI 혁명지 진원지인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유럽 또 중국과 동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주요 AI 산업들 정말 국가적으로도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또 한국은 또 어떤 상태인지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이었잖아요. 한국 가면 누구나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뭐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외국 사람들 오면 지금도 그렇게 놀랜다는데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AI 산업은 한국이 지금 완전 밀린 것 같아요. 뭐 네이버고 카카오고 지금 뭐 아무것도 뭐 나온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모르는 것에 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데 미국을 제외한 비미국 그 나라들의 그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 하고 서로 싸워대는 모습이 경쟁의 수준을 지나서 거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AI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으면 나라들이 나서서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뭐 챗GPT가 나온 자체가 이제 미국 산이기 때문에 원래 진원지였고 또 75년 된 그 인공지능의 역사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IBM에서부터 시작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야 하고 주장을 할 만하죠. 아니나 다를까 뭐 AI 산업 그리고 AI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반도체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모든 것을 패권주의로 미국이 우리가 앞서서야 되고 우리가 주도해야 되고 우리를 다 따라와 하는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실리콘은 실리콘밸리로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실리콘이라는 것은 반도체의 상징입니다. 웨이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실리콘은 반도체는 실리콘밸리로 우리 땅으로 가져와 하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등을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도 뭐 약간 득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그 미국의 패권주의는 AI 산업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곁다리로 나온 것이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안 돼. 다 해도 중국만큼은 줄 수 없어. 이런 태도. 그 미중 갈등인데 막 계속되는 겁니다. 미국뿐인가요? 일본은 또 물론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뒤떨어졌다 할 정도로 그런 수준이지만 반도체만큼은 이거는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한때 이걸 계속 이렇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해서 일본 역시 엄청난 보조금을 앞세워서 TSMC 같은 회사 그리고 미국의 여러 반도체 회사 관련 회사들의 제조 공장, 시설, 그리고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머니가 엄청 깊은 중동 국가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UAE, 특히 UAE. 그거 아세요? UAE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부 장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부가 있어요. 몰랐어요. 네, AI 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UAE는 또 유독 이 AI 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악착같이. 그래서 이번에 다 쫓아갔구나.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들이 아예 AI 모델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UAE도 그렇고요. 그다음 중국도 우리도 질 수가 없지. 비록 미국이 저렇게 제재를 하고 나서고 있지만 안 되면 우리 힘으로 하고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해 하는 식으로 엄청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인해 전술도 막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미국과 한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AI 산업에서. 다만 워낙 그 자본과 시간과 인력이 드는 파운데이션 모델, 근원이 되는 모델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뭐 이런 걸 내놓고 있지만 오픈 AI 챗 GPT 뭐 이런 거랑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모델 힘든 그 개발은 못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강한 게 있잖아요. 그런 그 근원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파생적인 모델을 만든다. 그런 것들은 또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 혹은 스타트업들 중에서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가 워낙 그 메모리 쪽의 강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회사들은 AI 반도체에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NPU에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망고 부스트 같은 회사는 그 DPU라고 해가지고 또 특이한 그런 프로세싱 유닛을 만드는 그런 다방면으로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열정이나 머리라든가 또 악착 같은 그런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별 전쟁이기 때문에 기업만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 해외에 나갈 때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뭐 반도체 회사를 세워서 좀 뭘 해보려 그러면은 전력조차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뭐 대기업 재벌 특혜 주면 안 된다. 뭐 주민들의 불평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중요한 이 정말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AI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좋은 정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 AI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아예 장관이 있다. 네. 그 AI 그만큼 적극적으로 AI에 대해서 지금 미래에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산업의 논리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산업이든 발전하려면 돈벌이가 돼야 되고, 이 돈벌이 플러스 이제 더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AI 산업 뭐 중요해.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게.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야 하면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든 자기네 나라 잘 되게 다 지원 안 하고 싶겠어요. 다 지원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주머니 사정이 두둑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